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좀 목 상태가 괜찮죠. 많이 좀 나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한번 또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예전보다는 방송 많이 안 나가는데 아마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그 예전에 KBS 해볼 만한 아침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프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갑자기 KBS 뭐 사장님이 없애라고 했더라 하더라고요. 뭐 이유는 뭐 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해볼 만한 아침, 예, 그때 같이 했던 그 박재민 씨, 예, 박재민 씨랑 이렇게 뭐 경제살롱 거기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한 번씩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방송도 제가 출연하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새로운 그 유튜브 채널이니까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좀 제 스케줄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해드릴 거는 일단 이제 현대그린푸드, LX 인터내셔널, KCC, 미국 셰일 업데이트, 정유주 얘기고요. OCI홀딩스랑 한미사이언스 통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위성 이번에 새틀라이트 컨퍼런스 얼마 전에 이제 인텔리언테크 NHS 보고서 나왔죠. 아마 유진의 정의윤 연구원님도 거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자료가 있고 건설 예, 이번에 IR을 좀 합동 IR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양극재 업황 그 다음에 그 KB증권의 하이나 연구원님이 아이디어 많이 주셨죠. 다르파라고 미국의 고등과학 연구국인가요? 예,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CXL이라는 거 이제 반도체 많이 들어보셨지만 요거까지 해서 하이투자의 송명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어쨌든 이제 그 약간 혼조세로 좀 끝났는데 미국에서도 이제는 엔비디아만 가는 게 아니라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못 가던 삼성전자가 가고 잘 나가던 밸류업은 좀 빠지고 네, 그러면 좀 확산되는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는 이번에도 잘 나왔고 근데 윌러 연준 의사가 좀 그 말을 또 안 좋게 하긴 했어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하는 거 좀 미뤄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말과 완전 다르죠. 근데 오늘 저녁에 파웰 의장이 또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할지 좀 지켜보시고 미국의 물가 지표 오늘 저녁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되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현대그린푸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주가 너무 부진하죠.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일회성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올해 아마 단체급식 사업부가 그 성장을 계속 주도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인플레에 따라서 주요 고객사 단가 인상 추세도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수주 확대 예상되고 예, 해외 법인 그쪽 이제 뭐 현대차 공장이나 현대건설이 뭐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단체급식 같이 가거든요. 그런 것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 사업부 성장도 주목하고요. 다만 이게 뭔가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좀 그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뭐 PBR도 낮고 배당 수익률도 한 5% 나오고요. 예. 그래서 주가 하방은 단단한데 뭔가 이제 성장 이게 팍팍 안 나와주니까 좀 주가가 정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나 이런 걸로 좀 버티시되 뭔가 이제 시장이 원하는 이렇게 성장이 좀 보여줄 때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뭐 괜찮은데 예, 일단 이번 실적은 조금 부진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는 모습이 나올 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주주가치 환원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았고요. 다만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니까 단체급식 이쪽 뭐 요즘에 워낙 이 밥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 구내식당 같은 데 잘 되죠. 그런 사업은 꾸준히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LX인터도 둘 다 비슷해요. 주가가 다 저 PBR 주고 다 이유들은 있죠. 근데 이제 LX인터는 실적이 안 좋고 이것도 역시 좀 안 좋고 석탄 가격이 올라야 좋아요. 근데 석탄 가격이 안 오르니까 좀 주가가 여전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니켈 강산 인수한 거 아시죠? 예. 니켈 재련소를 이제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인수를 그 하고 나서 주가는 그렇게 막 크게, 예. 24년 2월에 했네요. 예. 2월에 인수를 했는데 주가에는 큰 반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으면 뭐 니켈 인수했다 그러면 날라갔을 텐데 요새 2차전지가 그렇게 뭐 시원찮다 보니까 니켈 강산 인수하는 것도 뭐 그렇게 시장에선 좀 뜨뜨미지근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LX인터는 니켈 강산 어쨌든 인수를 했고 2차 전지 이제 광물에 뛰어들었고 니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선 괜찮은데 다만 지금 주가를 결정하는 건 니켈이 아니고 석탄 가격입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이 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LX 인터내셔널 요 주가랑 요 뉴캐슬 요거 있죠. 여기 석탄 가격 인도네시아. 예. 요게 지금 떨어지니까 그대로 주가 부진해요. 그러니까 일단 석탄 가격이 좀 올라야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좀 오를 거로 보는 게 엘니뇨 아니 라니냐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라니냐가 오게 되면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난방 수요가 좀 생겨요. 예. 그래서 석탄 가격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예, 그거를 기다리는 건 좋지만 지금 당장 뭐 주가가 팍 오르고 그럴 만한 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 보니까 내부자가 샀더라고요. 한 두 분인가 세 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 바닥 신호는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CC도 어제 공시가 떴는데 모멘티브랑 실리콘 회사를 인수해 이제 사모펀드랑 나눠서 인수했는데 그 지분 다 확보한다고 어제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그 지분을 이제 자녀 지분 사모펀드 다 인수해버렸고 모멘티브 원래 상장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유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경영권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실리콘만 돈을 벌면 돼요. 그래서 실리콘 사업부가 아직 적자거든요. 작년에. 주가 안 좋았다 최근에 오른 건 밸류업 기대로 오는 거예요. 이 KCC가 갖고 있는 이 지분이 엄청납니다. 그 많은 회사들 지분 갖고 있죠. 아마 삼성물산 지분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여러 기업들 지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현금화해서 주주환원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자회사들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회사 말고 그 다른 회사들 예. 그래서 그거 현금화 한다는 이슈는 뭐 아직은 남아 있고 중국의 DMC라고 그 실리콘 가격인데 이게 연초 대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예, 실리콘 가격이 좀 더 올라서 업황이 개선된다면 뭐 주가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실적 추정치를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지분 인수할 때 뭐 특별히 자금 조달할 필요는 없고 1.5조 원으로 충분히 대응 보유연금이 있으니까 그 모멘티브 저거 이제 옛날에 인수했던 하느라고 18억 달러 한 2조 정도 부채가 있거든요. 이거는 만기를 연장했대요.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증권 요거를 이제 언제 팔 건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가격과 저 갖고 있는 지분 활용 이거를 해서 주주 가치를 늘려준다면 주가는 또 오르겠죠. 근데 당분간 조금 주가는 단기 모멘텀이 좀 소진된 상태라서 좀 위아래로 뭐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공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셰일 회사들 그 인터뷰를 했나 봐요. 설문조사 147개. 그러니까 원유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미국 셰일층에서 이게 땅을 파가지고 생산 단가가 64달러래요. 지금 얼마죠? 83달러.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옛날에 만들었던 그 셰일 유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봤던 거기는 39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죠. 예. 그래서 WTI,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2029년까지도 예,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일단
$9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마 가격은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환경보호국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연간 2.5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하는 시설은 요금을 매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셰일가스를 이제 셰일층을 개발할 때 탄소 배출이 나니까 이제 저거 요금 매기거든요. 그럼 이제 개발 안 하겠죠. 그럼 공급이 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저렇게 되면.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정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급이 못 늘면 유가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렇게 환경이 저렇게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임직원 수를 줄이진 않는데요.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대답한 비중도 있대요. 왜? 유가가 안 빠질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냥 인터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만 가지고 그냥 유가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유는 최근에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줄어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유업종은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랐어요, 실제. 그래서 SOE를 수혜주로 제시했고 사실 여기에 이노베이션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참 이노베이션은 SK 온으로 이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쉽고 그 다음에 GS도 뭐 당연히 정유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유업종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좀 최근에 정유주 올랐으니까 좀 유가가 갑자기 뭐 빠질 때 그럴 때를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유 그러니까 정유 업황 자체가 그냥 단기에 막 이런 거보다는 좀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긴 것 같은데 뭐 저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정유업종은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OCI홀딩스랑 한미사이언스가 통합이 무산됐고요. 주총에서 소액주들이 반대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형제 측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OCI홀딩스는 한미랑 합병 안 한다. 통합 안 한다. 이렇게 밝혔고 한미사이언스는 그래서 주가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OCI홀딩스 올라버렸어 주가가. 왜냐하면 왜 바이오 기업하고 결합하냐. 이게 이제 이질적이라는 거죠. 남은 숙제는 부강약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부강약품 지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공정거래법상 25년까지 19% 지분을 더 해야 돼요.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까지 또 지분 확보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주분들은 부강약품 더 인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부강약품은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실적 기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이제 한미 통합하려고 돈을 지금 했는데 이 돈을 부강약품에 실린다? 그러면 주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 여유 자금을 어디로 쓸 거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바이오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주주환원 하면 좋죠. 그래서 저도 바라는 건 대규모 주주환원 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뭐 주가 오르면 뭐 기업도 좋고 주주도 좋죠. 그래서 꼭 주주환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투자의 정의원 연구원님이 그 이제 위성 전시회 갔다 왔는데 인텔리안테크랑 하나페이저라는 회사에 저궤도 안테나가 조명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두 가지 제품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휴대성을 높인 맨팩도 공개를 했고요. 하나페이저는 페이저 L3300, 페이저 A7700 이걸 공개했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무게 30kg, 두께 15cm인 굉장히 이제 그 저궤도, 정지궤도 뭐 이런 데랑 연결도 가능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저 A7700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좀 항공기용 탑재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하나페이저는 생소하시겠지만 하나시스템이 인수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700억 출자해가지고 아마 50%씩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시회에서는 뭐 저궤도 위성 안테나, 차량용, 해상용, 항공용,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많이 나는데 이 시장도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상장돼 있고 하나 시스템 또 위성 만든 세트랙 아이까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평판 안테나, 네모난 안테나죠. 이동할 수가 있어요. 뭐 차에도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설주들 뭐 주가 부진하지만 내용 읽어보니까 건설주들 그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년보다는 주택 시장이 괜찮대요. 분양 실적도 목표 대비 괜찮고 착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분양률도 양호하고. 예, 그래서 착공은 전분기 대비 개선됐고 그 주택 원가율도 안정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각종 비용 오르니까 원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뭐 이걸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나 봅니다. 예. 미분양 우려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 이제 대우건설 때문에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전국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주요 건설사들 분양률 70% 이하 현장 수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률이 70% 이하인 건 제한적이고 올해 준공 예정인 그 미분양도 미분양 손실 인식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외 공사도 어쨌든 수익성 입찰보다는 뭐 공사 수행 과정에서 상향을 좀 기대한다고 하는데 경쟁 강도가 좀 완화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어쨌든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는 그러니까 상향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여기서 뭐 큰 리스크가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돼서 이거는 이제 건설사한테 좋은 거죠.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예, 매출액 주정치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부합할 것 같다. 그동안 막 계속 일회성 요인 나와서 주가 안 좋았는데 그건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건설사 감사 보고서 내에서도 일단 실적 전망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 앞두고 좀 관망세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뭐 4월 위기설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볼 지금 상황 아닌 것 같고 건설업종도 일단 지금 보면 그 나쁘게 볼 여지는 없는 것 그러니까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고성장은 아직은 어렵죠. 근데 25년도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 쪽은. 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25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건설업종은 내년을 보시고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악은 좀 지나가는 업종인 것 같고 감사보고서 말하는 양극재 업황인데 4분기에 원재료 매입 금액이 LG엔솔이 47% 감소했고 삼성 SDI가 16% 감소했대요. 예, 근데 매입 단가가 8% 빠졌기 때문에 매입 물량은 40% 줄은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재료를 이제 줄였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배터리 출하량은 오히려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2분기도 10% 이상 증가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셀 메이커들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의 양극재 재고는 아마 1분기에 바닥 통과한 것 같다. 한국의 양극재 수출 중량도 4개월 빠지다가 최근 2개월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은 6개월 예상 수요를 미리 고객사한테 받아서 매입 물량을 조절을 해요. 예. 4분기에 전구체 등 원재료 매입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건 예. 요 LG화학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업황이 나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물량 증가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회사들이 양극재 회사들이 전구체 회사로부터 물량을 받은 거죠 많이. 예.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좀 수직 계열화 한다고 작년에 많이 알려져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했잖아요. 막 전구체부터 리튬 전구체, 그 다음에 양극재 이렇게 만들면서 수직 계열을 했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촉토가 그 원재료 매입 금액 대비 특수 관계자로부터 매입 비중인데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많으면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 올라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수직 계열화거든요. 근데 23년도에 연간 21%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예. 포스코 퓨처엠도 15%. 이게 더 늘어나야죠. 예. 더 늘어나야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직 계열화가 아직은 그렇게 뭐 썩 만족스럽진 않다. 예, 요건 좀 숙제로 남아 있고 요게 이제 늘어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의 유럽 매출은 줄었는데 에코프로도 BM도 줄었어요. 미국은 급증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또 미국 매출 줄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퓨처엠은 고객사가 GM이에요. 에코프로 BM은 SK온과 포드. 포드가 좀 보수적이죠. GM은 적극적이에요. 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5개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증익하니까 좀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고 2분기까지는 양극재 기업들 주가 상승세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소재, 셀, 체인의 재고 축적 사이클이 이게 이어져야 돼요. 수요 사이클로. 지금 재고 쌓이면서 업황은 좋아집니다. 2분기부터. 근데 하반기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이걸 맞추려면 전기차 많이 팔려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주가는 또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를 하면서 춤을 추자.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래요. 김현수 연구원님. 김현수 연구원님이 작년에 뭐 안 좋게 보셨잖아요. 근데 계속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애널리스트 분들은 데이터 보고 뭐 좋아지는 흐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연구원님도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지만 다만 걱정은 하반기 눈높이가 높아서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냐. 그럼 주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잘 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잘 가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일단 2분기는 괜찮을 것 같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고요. KB의 하이난 연구원님이 김지우 연구원님의 다르파 혹시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도 아니고 22년도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처음 요 하이난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는데 다르파 미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고등과학 연구국일 거예요 아마. 여기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걸 투자합니다. 근데 작년에 예산 많이 늘어난 데가 22년에 발표를 하죠. 후공정 패키징은 23년에 늘어난다. 작년에 그럼 공개했던 거 중은 올해 거죠. 24년도. 그 우주항공. 이거 다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후공정 패키징의 대장주 누구죠? 한미반도체. 진짜 10배 같죠. 진짜 깜짝 놀랐고. 올해는 근데 우주항공은 좀 조용했거든요, 올해. 근데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든 건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르파는 소련과 경쟁하려고 처음 만든 거예요. 소련이 이제 인공위성 먼저 쏘니까 미국이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나사서 만들어서 다르파 그때 설립이 된 거고 그래서 예산을 확대했었고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2017년에 다르파 예산이 또 늘어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죠. 그때 중국과 경쟁하기 시작한 게 2017년이죠. 당시에 트럼프. 그러면서 다르파 투자. 그러니까 패권 경쟁과 좀 관련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게 인터넷도 여기서 개발됐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르파가 예산 늘리는 분야니까 야 우주항공 무조건 좋고 후공정 사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논리적 비약이다. 당연히 한국도 같이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후공정 패키징은 HBM 붙어가지고 날라갔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럼 우주는 뭔 상관이냐? 우주 정책 나오잖아요. 벌써 어제부터 나왔고 5월에 우주항공청 설립되고 5월, 6월에 정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파 이슈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2년도 자료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보면서 그때 한미반도체도 공부하고 후공정이 한미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그 후공정의 대표회사 중에 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인텍플러스 요 세 개였죠. 세 개를 가장 좋게 봤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괜찮겠구나. 그걸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 이런 걸 보면서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나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주항공 쪽에 많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대공 무인 뭐 항공기 뭐 우주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뭐 수중 작전 뭐 이런 거. 아무튼 이런데 이제 예산들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엔 뭐가 잡힐까?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올해 또 나와요. 또 얘기해 주시겠죠. 그죠? 이런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자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근데 올해 5월에 우주항공청, 또 올해 상반기에 우수 기술 로드맵 이런 것도 발표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고 다르파가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나사에서 기후 관련 예측 연구하다가 그 시스템 기반이 됐고 이 개인용 PC 있죠. 퍼스널 컴퓨터도. 그 다음에 옛날에 이게 이 GPS 있죠. GPS 크기를 줄인 거래요. 이게 GPS 엄청 무거웠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이 하기 어려운 그런 거에 투자하는 기업 그 국가기관이다. 미국에. 근데 옛날에 소련과 패권 경쟁할 때 예산이 늘어났고 지금은 중국과 그래서 이걸 주목해야 된다. 미국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그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마지막은 반도체 쪽에
오랜만에 그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CXL 여러분들도 좀 어렵죠. CXL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래서 한번 오늘 요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DDR, 그러니까 DDR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 반도체를 모듈로 만들거든요. 여러 개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방식은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DDR 방식으로 예,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딱 클릭을 하면 한 번 이제 이 전류를 주면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이라는 표현 쓰죠. 예. 그렇게 해도 대규모 데이터 처리는 부족하다. GPT-3 모델은 엔비디아 A100 가속기를 1500개 활용한대요. 학습 시간은 23일까지 단축했는데 GPT-4는 또 진화됐는데 A100 개수를 2배나 늘려도 83일이 걸린대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컴퓨팅 자원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예. 기존 CPU가 있죠. CPU에서는 자기가 이제 잘하는 거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먼저 D램에 기억시키고 여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거든요. 예. 근데 얘가 지원할 수 있는 메모리 그 채널 수가 이게 제한돼 있어요. 메모리에 그러니까 CPU 중심의 메모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그러니까 메모리는 D램은 뭐냐면요. 임시 저장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리를 써요.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인데 여러 개의 CPU와 가속기를 이제 PCI라는 그 장치로 연결을 해도 D램 공유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과부하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메모리 중심으로 컴퓨팅을 하자. 메모리를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서버가 한쪽을. 예. 그리고 CXL은 SSD처럼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SSD, 낸드 있죠, 낸드. 요즘엔 하드디스크 말고 컴퓨터를 분해해 보시면 저장 장치로 하드가 있죠,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그 대신에 저 SSD 많이 쓰죠. 낸드 플래시거든요. 속도가 빨라요. 거기다 그냥 꽂으면 돼요. 네, 꽂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SD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CPU, DRAM, 가속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스토어 이런 장치들을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연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예, DDR 옛날에 DDR은 이렇게 생겼고 CXL은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조절을 해줘요. 얘가 중간에서. 그래서 CPU는 D램이라는 제로 포용한 창구를 두고 DDR이라는 고속도로를 놓아서 정보를 전달해요. 주고받아요. 근데 DDR은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개 채널에만 오류가 발생해도 나머지 모든 채널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한적 공유도 문제고. 예. D램이 단 한 개만 이렇게 CPU랑 연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CPU가 데이터 센터에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데 정해진 데만 연결을 해야 돼요. CPU가. 정해진 D램만. 예.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하니까 남는 메모리 반도체 있죠. 얘를 못 써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CXL은 그 남는 걸 또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버전이 있어요. 1.0, 1.1, 2.0, 3.0입니다. 예. 그래서 버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CPU와 D램이 위치하던 그 이제 보드 내에서 CXL D램이 그냥 꽂히는 걸 1.0이라고 하고 2.0은 메모리 풀 시스템에 CPU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를 각각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 다만 정해진 것만 써야 돼요. 또 3.0이 이제 궁극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면 여기 CPU가 하나 있고요. 요 CXL이라는 이제 저 그 반도체 있죠. 요거를 꽂아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이고 2.0은 뭐냐면 여기 서버에 여러 CPU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D램 풀을 하나씩 만들어요. D램. 네, 그래서 각각을 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여러 개를 대신에 하나씩만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CXL은 요거 하나예요, 그냥.
근데 CXL 2.0은 여러 개의 CPU를 저기랑 연결한 건데 단 정해진 CXL에 하나씩만 연결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얘는 1대1, 얘는 하나만 연결한 거고 1.0은 하나예요, 그냥. 근데 2.0은 뭐냐면 많아요. CPU가 많은데 그거를 1대1로 각각 또 하나씩 연결했다. 3.0은 뭐냐면 얘 있죠. 2.0은 제가 뭐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2.0은 뭐냐면 얘가 예를 들면 얘 있죠. CPU가 데이터를 받아오죠. 2.0은 여기서만 받아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는 안 써요 지금. 얘가 지금 여기 놀고 있어요. 그러면 난 좀 부족한데 이 두 개 끌어오면 좋잖아요. 못 끌어와요. 3.0은 얘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예, 다른 것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유해 버리는 거죠. 일원화돼가지고. 예. 그럼 3.0이 궁극이죠 사실. 근데 일단은 여기는 좀 26년이고요. 여기가 아마 올해 말에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2.0. 그래서 인텔이 지금 22년도에 CXL 버전 1.0 지원하는 거, 그 AMD도 공개를 했고, 근데 암 있죠. 영국의 암은 CXL 버전 3.0 지원하는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대요. 현재. 예, 요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업체들은 2.0까지는 다 개발 끝내놨어요. 요거까지. 근데 만들면 뭐합니까? 못 써요. CPU가 없어요. 저걸 지원하는 CPU가 나와야 돼요. 그게 올해 하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안 열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CXL 관련주도 막 급등할 때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던 게 아직 시장 안 열렸습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막 주가 엄청 오르긴 했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만 하반기에 이제 오거든요. 그럼 주가가 빠져 있다. 또 서서히 준비를 해야죠. 네. 그래서 D램이 어쨌든 CXL은 또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D램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 개가 있죠. 컨트롤러 뭐냐면 얘가 이거 받아오죠.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중간에 여기 컨트롤러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야 너 녹색 나와 연결해 줍니다. 얘가 조절을 해요.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을 건지 어떤 디램과 연동해 작업할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쪽은 몬티지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설계 업체가 독점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이 아마 전량 공급될 것 같고, 근데 삼성은 이걸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쓸 것 같습니다. 이쪽 시장도 커진다. 요게 컨트롤러입니다. 중간에 요게 CPU고 요게 메모리 풀이에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얘가 너는 하지 마 지금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CXL 개발에 되게 적극적이고요. 23년 12월에 리눅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지 확인이 해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2년 5월에 개발을 했고 관련 밸류체인으로 엑시콘이 있고요. 엑시콘이 삼성과 공동으로 CXL 1.0 테스트 검사해주는 회사예요. CXL 반도체를. 올해 1분기에는 2.0 버전 CXL 이게 이제 앞으로 일단 지금은 이게 대중화됩니다. 개발 완료 계획이고 네오셈은 3.0 기반에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궁극의 무기가 되겠죠. 파드도 참 이게 논란이 많죠. 뭐 이렇게 뻥튀기 상장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전담 조직 만들어 가지고요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파네시아는 세계 최초로 이제 CPU, 메모리, 스위치 등 모든 요소가 CXL 2.0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CXL 시장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DRAM 시장이 제일 클 것 같다. 그리고 올해부터 2.0 도입합니다. 26년에 3.0. 예. 근데 엔비디아는 이거에 소극적이에요. 자체적으로 NV 링크란 걸 개발했대요. 그래서 저기는 CXL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거 써면 너무 효율이 좋거든요. 대역폭 7배, 에너지 5배니까 굳이 CXL 쓸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D램 업체 입장에서 안 좋은 게요. CXL 쓰면요. 기존보다 D램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이 여러 개의 D램 풀을 공유를 해요. 옛날 같으면 CPU가 이렇게 12개를 메모리를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쓴다면 만약에 더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 CPU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밑에 12개를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CXL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걸 공유를 하잖아요, 서로. 메모리를. 이 CPU가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D램 요구량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유 메모리가 좀 남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 DRAM 사용률 주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예. DDR 구조상 메모리를 계속 늘릴 수도 없다 어차피. 그리고 AI 발전이 더 가속화돼서 더 많은 DRAM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CXL 도입됨으로 인해서 AI가 더 발전한다는 거죠. 빨리. 그럼 DRAM 수요 늘릴 수 있다. 또 엔비디아가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자기네만 그런 거고 다른 회사들은 어쨌든 지금 CXL 같은 CPU 가속 기반도 DRAM 스토리지 등 전반에 대한 규약이므로 좀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가 안 쓰는 거지. 예. 그 삼성전자는 2.0 지원 인텔 CPU 출시되면 시장이 열린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삼성이 제일 적극적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저 삼성 밸류체인 엑시콘과 네오셈이죠. 예. HBM에 이미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이고 하이닉스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26년경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이 뭔지 아시겠죠? 예. 옛날에는 CPU 주변에 이렇게 D램이 한 뭐 6개나 뭐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주고받았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낸드 플래시 꽂는 데다가 CXL을 딱 꽂아요. 근데 1.0은 얘랑 얘로 주고받는 거죠. 여기 이제 D 메모리가 있거든요. 예.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2.0은 CPU를 많이 해요. 여러 CPU를. 데이터 센터. 근데 여기에 CXL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너 1대1로만 해. 3.0은 이것도 쓸 수 있고 여기로 보낼 수도 있죠. 서로 다르게. 그게 3.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오늘은 없었고요. 그 내부자 매수는 대보 마그네틱이 있었습니다. 탈철 장비 만드는데 여기 이환희 상무라는 분이 많이 샀더라고요. 거의 한 3.4억 원. LX 인트 아까 말씀드렸죠. 예, 지금 내부자 세 분이 대표이사까지 1.60 매수했고, 뉴트리가 건강기능식품인데 여기 대표이사가 4,300만 원, 삼성 엔지니어링도 부사장이 2,700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공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KCC가 그 MOM 모멘티브 그 회사 지분을 추가로 다 인수해버렸죠. 예. 그래서 8천억 주고 했고요. 하나오션이 미국 법인 같아요. 그 지분 100%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1,800억 들여서 아마 여기 유중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 하나오션 USA 홀딩스에. 그래서 아마 이 돈으로 미국 조선소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실행했습니다. SK스퀘어가 예전에 취득했던 자사주를 소각한대요. 전체 주식 대비 3% 추가로 또 소각해요. 24년도 올해. 그래서 1,000억 규모로 이건 1%. 어떻게 보면 4%가 없어지는 거죠.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중장기 그 주주가치 재고 정책 발표를 했고요. 3년 동안 별도 단기 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을 한대요. 연간 제가 별도 기준으로 이익을 봤더니 1,000억 정도 나와요, 회사가. 그럼 300억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봤더니 배당 수익률은 한 2.8% 정도 되니까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저 정도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이제 뭐 배당 정책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코스닥은 좀 빠졌고요. 코스피는 일단 강보합에 뭐 하루 종일 그 좀 등락 과정 거듭하다가 결국에 이제 강보합권에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지지부진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러나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간 좀 다른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은 뭐 주식 엄청나게 삽니다. 7,800억이고요. 개인들 팔고, 예, 여전히 반도체 사고 있고. 근데 오늘은 반도체에서 그게 좀 느껴졌어요. 좀 약간 못 올랐던 애들 있잖아요. 맨날 한미만 갔잖아요. 한미 가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오랜만에 예, 좀그 3D 낸드 원익과 테스죠. 대표적으로 테스도 너무 안 갔죠. 근데 이 원익도 오늘 무려 13%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K시텍이 7%, PSK도. 예,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면 다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택도 좀 부진했지만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좀 반도체에서 좀 못 올랐던 기업들까지도 삼성전자 또 가다 보니까 같이 영향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제로 쪽 그리고 최근에 또 한양 디지텍도 그 한번 그때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 뭐였죠? 그 하이닉스가 이제 패키징 아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HBM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 기존의 전통 반도체를 패키징 맡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수혜주가 하나마이크론이고 삼성은 어디죠? SFA 반도체랑 한양 디지텍이에요. 근데 한양 디지텍이 오늘 급등한 건 또 데이터 센터 쪽을 한양 디지텍이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솔브레인도 급등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를 어쨌든 간에 잘 버티셨던 분들 오늘 좀 기분 좋으실 것 같고 뉴프렉스도 저번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분이.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순식간에 또 올라가요. 아마 메타에서 아마 저가형 모델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 뉴스 때문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오늘 또 15%나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가 좀 강했네요. 네.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주는 오늘 오른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뭐 더구전자 좀 올랐고 근데 뭐 여전히 LG노텍이나 일부 기업들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아이폰 관련주가 강하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우주항공 쪽은 오늘은 일단 컨택, 덕산하이메탈,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은 나무가 여기 피럼티어도 조금 살아나고요. IT 쪽에서는 역시 요즘에 삼성전자가 아주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의료기기는 오늘 그 일단 휴마시스 그 다음에 MI텍 이런 쪽이 좋고 오랜만에 아이센스도 조금이지만 올랐고요. TNL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바디도 요즘에 분위기 괜찮고요. 갤럭시 부품 JNTC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피팅주들도 오늘 요즘에 좀 약간 부진하죠. 예, 이 조선주가 좀 잘 가다가 그러나 좀 오늘은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지능형 로봇도 약간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만 오늘 해운주는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전체 분위기는 좀 다운되는 모습이었고 유리기판은 좀 차익 매물 나온 것 같아요. SKC. 예. 아무튼 유리기판 아직 좀 시간 걸려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에 나올 거예요. 아마 4분기경에. 예, 양산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주가는 또 동박으로 간 거는 아니고 유리 기판으로 갔다. 자동차는 오늘 다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냥 물량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좀 분위기 좋았는데 아쉽고 석유화학도 오늘은 조금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 대부분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렵네요.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하나솔루션이 요즘에 이제 미국 태양광 회사들 주가 오르니까 올라가고 2차 전지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대부분 조정 받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주는 오늘 조이시티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빠졌는데 뭐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뉴로모픽 반도체도 에이징랜드가 좀 오늘 빠졌고 뭐 워낙 또 이쪽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사물인터넷 예. 이거 하락한 섹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풍력주는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또 다시 좀 식어버렸습니다. 예, 연속 상승은 나오질 못하네요.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예. 폴더블폰 어차피 이제 가을에 나올 텐데 한 8월, 9월 이 정도 나오겠죠. 7월인가요? 7, 8월인가? 그때까지 좀 시간 남아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빠진 모습이고 항공주도 유가 오르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요새 뭐 제주 반도체는 분위기 좋은데 예, 가온칩스가 뭐 엄청 올랐죠. 아침에도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급락세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게 보면요 그동안 주도했다가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빠져버리고요. 이 못 올랐던 이 전공정이나 이런 대표 장비주들이 오르는 게 지금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대표주 삼성 하이닉스 좋았고 셀트리온 모처럼 괜찮았고요. 그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예. 삼성 오른 거 빼면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닥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SKC가 제일 많이 빠졌고 NC소프트는 주주총회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 로템 괜찮았고요. 네, CJ가 요새 올리브영 뭐 부분으로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원래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상장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죠. CJ 가치에는. 예. 에코프로 쪽은 2차전지 다 안 좋았고요. 바이오도 알테오젠 그 대주주 지분 매각 때문에 좀 충격이 어젠 좋았는데 오늘 있었고 엔캠도 빠지고 시총상위주 다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좀 밑에서 받쳐줬고 원익 IPS, TCK 이런 기업들이 선전해줬고요. 아프리카 TV 부진하고 파크 시스템도 오랜만에 오른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못 올랐는데 정말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도 한 3%.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이번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그리고 원익 QNC, 뭐 YG엔터, 예, PSK, JNTC, 엠노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좋았고 덕산테크코피아 뭐 워낙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모멘텀은 있는데 못 올랐던 이런 이제 기업들에서 일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너무 오른 건 빠지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못 오른 쪽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뭐 또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수확은 그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 8만전자 간 거. 예. 그리고 안차 간 거. 그래서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주항공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턱대고 막 투자하지 마시고 뭐가 됐건 시간은 많아요. 공부를 꼭 해보시고 반도체도 작년 초부터 시작했잖아요. 반도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시간은 충분했죠. 예. 그래서 그걸로 성과 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미진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어디가 좋을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은 제가 조선주 또 내일 LNG 쪽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